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칙설 시작합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도 또 영끌에서 집을 산 사람들의 고민도 함께 늘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집값 고점 인식까지 더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갖고 접근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집값이 고점인가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지표들이 나와서 이 부분도 짚어보려고 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는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또 민간 통계인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 서울 아파트값은 또 보합세를 보였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정말 집값이 고점인 건지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나올 것 같은데 교수님은 좀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워낙에 뭐 하락할 거라는 얘기가 여러 번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뭐 전 정부에서 부총리님도 뭐 3번인가 4번인가 이제는 고점입니다 얘기를 반복을 하셨는데 아니었죠. 네. 그래서 사실 너무 좀 피곤감이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하락론에 대해서. 근데 여전히 좀 지금 시장 상황이라는 게 누구나 뭐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금리가 그렇게 오르는데 시장 자체가 과거처럼 급등세를 이어가기 사실 쉽지는 않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불확실한 측면이 많아지는 구도에 관련된 지표들도 좀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부동산원의 경우에는 워낙에 좀 저평가의 경향성이 큰 그 지수라서 뭐 그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고 네. 부동산 114 말씀하셨던 부분은 뭐 개인적으로는 뭐 가장 눈치를 덜 보는 지수니까 좀 그런 대로 시장 상황을 보여줬다고 보는데 시세라는 게 갖고 있는 한계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뒤늦게 반응을 하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저는 실거래가 지수로 보게 되면 실거래가 지수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월, 4월은 올랐어요 다시 내리다가 그다음 5월에 나온 잠정 지수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잠정 지수는 그대로 이제 한 달 뒤에 그게 수준 유지되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 회복을 하거든요. 먼저 보고되는 가격들이 싼 거래들이 먼저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좀 내린 부분이 있어서 글쎄요, 이 상황을 갑자기 5월에 왜 그랬을까? 이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여러 가지 공약들도 나왔는데 뭐 이런 좀 의문들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뭐 제가 뭐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예. 어쨌든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 하락의 가능성이 굉장히 강해지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투자를 하실지 집을 사실지 또 지금 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표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소장님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이게 학습 효과가 있어서 좀 더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2019년에도 좀 조정이 됐었잖아요. 그때가 바닥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결국에는 아니었죠. 2020년, 2021년 네.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금리도 오르고요. 좀 꺾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혹시나 이러다가 또다시 또 이게 급등을 하지 않느냐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이제 부동산은 통계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좀 꺾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오르는 게 비정상이죠. 이런 그렇죠. 분위기에서 어떻게 오르겠습니까? 꺾인 건 정상인데 왜 부동산원과 그 민간 기관이 다르게 나왔냐라고 하면 저는 표본이나 지역이나 방법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서울 같은 경우도 모든 지역이 다 하락세로 돌아선 건 아니고요. 뭐 강남 서초라든지 용산 지역은 여전히 신고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뭐 분포를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보합이 나올 수도 있고요. 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다른 지표들을 보면
뭐 매매 수급 지표, 수급 지수라든지 네. 뭐 거래량이라든지 보면 감소하는 거는 사실이고 저는 6월달 통계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을 텐데 6월 달에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요. 주식시장도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6월 통계가 나오면 좀 더 하락세라고 할까요? 좀 더 보합세 하락세가 더 짙어질 것 같아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분위기에서는 당분간 반등, 급등할 수 있는 모멘텀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는 마시고요. 금리 인상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선 위원님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전년도 7월에 한국부동산원이 그 기존 표본 수인 9,400가구 정도에서 32,000가구 정도로 3배 정도 표본을 좀 늘리면서 주택 그 매매 가격 지수가 갑자기 좀 큰 폭으로 상승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는 거래량 자체가 너무나 적어서 2020년 대비해서는 약 13% 정도,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는 25% 정도밖에 거래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부동산원이나 이제 그 부동산 124 모두 표본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호가나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지수를 산정하다 보니까 워낙 적은 이제 실거래가를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 주간 단위로 했을 때는 가격이 뭐 상승할 수도 있고 부합할 수도 있고 좀 다양하게 나올 그러네요.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그냥 주간 단위로 하나하나의 숫자를 보기보다는 당분간은 전체적인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지역별로 어떻게 뭐 이렇게 저가로 갑자기 급매로 거래가 체결될 수도 있고 뭐 호가로 체결될 수도 있는 지역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역별로 좀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모멘텀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사실 하락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좀 많은 형국이긴 한데 그중 하나의 지표가 미분양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의 민간 미분양 주택 수가 700가구 좀 거의 육박할 정도로 높아졌다고 해요. 한 달 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급증했다라는 걸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미분양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인기가 없다는 것의 지표가 될 텐데 서울에서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인기라기보다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 분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게 확산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집값 하락의 전조라고 봐야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미분양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 침체의 중요한 지표죠. 네네. 그래서 이게 뭐 그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이 침체될 때 이럴 때는 뭐 전국적으로 뭐 5만이 넘어가는 미분양이 발생하고 막 이랬었으니까. 근데 현재 시점에서 이게 뭐 전조 현상의 성격을 지닐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선행하는 건지 후행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집값 하락을 선행하는 것인지. 네, 그 부분은 뭐 정확히 아직은 알 수가 반응하는 건지 뭐 이거는 사실 명확지는 그러니까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미분양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변화의 어떤 조짐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워낙에 지표 자체의 그 숫자가 적어서 뭐 몇백 호의 어떤 미분양 물량이라는 게 정말 시장에서의 어떤 침체의 중요한 지표냐라고 정량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그거는 조금 의문이 가죠.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거의 없었던 서울의 미분양 물량이 막 600호를 넘어서게 네. 됐다라는 거는 그건 좀 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상 물량이 어떤 성격의 그 물량이었고. 분양이었는지에 네. 대해서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전국적인 추세로 보더라도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뭐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7, 80%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분양이요? 예, 전국 미분양 물량이 21년 4월에 전국적으로도 늘었다는 얘기네요. 네네 16,000호 정도에서 네. 이 22년 4월에 한 27,000호 정도로 늘었으니까 오. 상당히 는 거죠. 그렇네요. 근데 16,000호가 10,000호가 더 늘어난 네, 거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하여튼 뭐 시장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불확실한 시장의 성격이라는 게 여전히 이제 그 분양 시장에서도 네.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의 어떤 시장상을 판단하는데 이 미분양 물량이 어떻게 증가할 건지 또 특히나 이제 입주 미분양 물량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입주 그거는 물량에 대해서는.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구매력이 극히 감소했다라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뭐 계약을 하고 취소하고 막 이런 물량들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자금 여력 이런 것들 다시 다 연계가 돼 있을 뭐 거 자금 아니에요. 여력도 있을 거고 네. 사람들의 기대가 이거 뭐 굳이 받아가지고 입주하고 나면 내 분양가보다 시세가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떨어질 수 같다. 있으니까 포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서 그런 사태까지 진전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눈을 뜨고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말씀하신 대로 688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뭐 유의미한지는 모르지만 추세적으로는 분명히 좀 흐름에 네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서울과 미분양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었거든요, 사실. 근데 지표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걱정 어린 시선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수치 자체만 보면 688건이어서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뭐 대구가 가장 많고요. 지금 뭐 한 6천, 7천 건 정도 대구가요? 되니까요. 대구, 경북이 굉장히 많고 서울은 하위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688건을 가지고 뭐 서울이 집값이 떨어진다, 위험하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은 추이가 네. 그래도 숫자가 688건은 여전히 전국적으로 보면 작은 수치지만 네. 그래도 추이 자체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예의주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분양을 볼 때에는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일단 받지 못한 주택이기 때문에 미분양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시장 분위기가 좀 얼어붙었다, 매수 심리가 좀 가라앉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해석할 수 있는 게 688건이 어떤 성격인지를 좀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네. 건설업계에서는 그런 게 있거든요. 한 80% 정도 분양을 하면 네. 사실 더 이상 열심히 프로모션을 안 해도, 아니니까 홍보를 안 해도 어차피 팔릴 거니까 우리는 적정 마지노선 이상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마케팅을 접습니다. 80% 이상이면 더 이상 노력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물량이 좀 누적이 됐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네네. 추이가 늘어나는 점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신호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맞물리잖아요. 수급 지수도 그렇고요. 거래량도 줄어들고요. 앞서서 한국 부동산은 통계를 보더라도 그렇고 제 주변에 이렇게 문의 오는 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보더라도 사고 싶다는 분보다는 팔고 싶다는 분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면 시장 분위기가 좀 꺾인 것 같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추세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매매 수급 지수도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뭐 그러니까 파는 쪽이 더 강한 그런 심리를 좀 보여주고 있고 앞서 보여드렸던 미분양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거래 상황도 지금 요즘에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래 지난해 뭐 1년 전과 아파트 거래량만 비교해봐도 아주 현저하게 줄어든 걸 보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그냥 600여 가구로 치부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 미분양 앞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후 미분양이 정말 적체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준공후 미분양은 다행히 지금 서울이 아직까지 40가구 정도 그래서 예전에 2017년도에 그 기조를 이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준공전 미분양도 3월부터 갑자기 180가구 늘어나면서 4월, 5월 두 배씩 올라가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는 있는데요. 네. 제가 좀 미리 이 688가구가 어떤 성격인지 잠깐 보고 왔어요. 근데 네. 이제 분양 시장에서도 이제 지역별로 그리고 주택 유형별로 굉장히 많은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이유는 대부분이 이제 강북구나 그리고 도봉구 그리고 마포구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위주로 미분양이 많이 적체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면적이 좀 적을수록 그리고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이런 단지들일수록 미분양이 좀 많이 적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5월 달에 갑자기 688가구가 늘어난 거는 마포구에 있는 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그 4월 22일 날 이제 계약이 완료가 됐는데요. 네네. 그때 전체가 256가구 정도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이 그중에 245단지나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의 추이가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되는 건 좀 맞는 것 같고요. 네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주택 유형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그냥 모든 청약들이 거의 굉장히 많은 경쟁률로 완판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뭐 로또 청약 그리고 선당 후봄 이런 단어들이 좀 유행을 했다면 확실히 이제 올해 들어서는 선곰 후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역별 단지별로 좀 메리트가 있는지 살펴보고 네네. 본인의 자금 여력까지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청약을 되게 신중히 하고 계약까지도 신중히 가는 그런 분위기로 좀 바뀐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도시형 생활주택 혹은 뭐 강북 이런 국지적이라면 이거를 전체적인 뭐 추세로 보기는 좀 무리가 있을까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좀 완판이 돼서 미분양이 네네. 거의 없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분위기 자체가 좀 바뀐 거는 확실히 체감이 되긴 합니다. 이렇게 미분양, 뭐 거래 절벽 이러다 보니까 업계에서 또 증여가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증여 데이터를 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거래 절벽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녀나 이렇게 주는 증여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다주택자들이 결국 뭐 집을 시장에 내놓기보다는 자녀들에게 줘서 이거 나중에 뭐 집값이 결국 오른다는 그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인지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증여는 왜 들고 있을까요? 오른다고 기대를 하기보다는 매각했을 때 나오는 거래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선택의 여지가 이렇게 폭이 넓지가 않죠.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것보다는 증여가 낫다고 판단하는군요. 현실, 그렇죠.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관련된 뭐 거래 비용과 그 증여에 대한 부담을 비교를 해서 뭐 전에 있었던 선택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건데 네. 글쎄요. 근데 저는 아까 뭐 서두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왜 갑자기 5월에 갑자기 꺾어졌지? 뭐 이거는 좀 성격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그러게요. 같아요. 그러니까 5월에 뭐 금리 인상이라는 게 갑자기 5월에 갑자기 올라간 것도 아니고 뭐 네. 계속적인 추세인데 네. 그리고 그리고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면 예, 그것도 있고요. 네. 예, 뭐 이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는 게 그 뭐 이게 다주택자 관련된 이슈라 그러면 예. 그 양도세 1년간 한시적 완화에 대한 부분이 시작한 게 5월 10일인가 그렇죠. 아, 중과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좀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의 실거래가 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로 떨어진 시점이 두 시점이 있는데 9.13 대책에 의해 한 6개월 정도 떨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2020년 초 6개월 동안 한시적 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중과 주는, 완화를 네. 6개월 정도 완화해 준 기간이 맞아요. 있어요. 그 기간에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그런 뭐 경험을 기초로 판단을 한다 그러면 5월이면 뭐 지방선거 앞두고 다들 뭐 재건축 해준다 뭐 난리를 부릴 텐데 정책들이. 굉장히 개발과 관련된 그런 공약들이 막 사람들 마음을 흔들 텐데 그때 왜 실거래가로 떨어졌을까 지수로? 그래서 이제 뭐 금리에 대한 부분 추세가 있으니까 뭐 그렇죠. 영향을 주겠지만 왜 그때만이라고 따지면 정책적인 변화가 나타난 원인은 제가 보기엔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에 대한 일시적 완화가 1년간 네, 정해졌고 기간이 시작된 가는 걸로. 네. 시점이라서 그게 이제 아까 뭐 이게 증여로 갈 거냐 예. 아니면 뭐 외곽으로 갈 거냐에 네, 어떤 네. 다주택자의 선택에 최근에 수치를 보게 되면 뭐 명확하게 비교하는 부분이 좀 한계한이 있긴 하지만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5월은 좀 줄어들었네 보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5월 이후에 이제 거래되는 물량에 대한 좀 성격들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주택자들이 이런 정책적인 특히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한 부분에 반응을 해서 지금 매각을 시도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뭐 이 시점에 있어 모멘텀을 만들어낸 중요한 어떤 트리거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떠십니까? 다주택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팔거나 네. 보유를 하거나 네. 이제 자녀한테 증여를 하거나 그렇죠. 세 가지 방법인데요. 보유를 하시는 분들은 뭐 작년에 보유하기로 결심을 하신 분들이 올해 갑자기 팔자라고 이렇게 돌아서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든 주택수를 줄여야 되는데 증여를 하느냐 양도를 하느냐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작년까지는 증여가 유리했죠. 왜? 양도세율이 중과세가 되다 보니까 맞아요. 너무 3주택 부담스러우니. 이상이면은 뭐 82.5%, 82.5%, 네. 지방세까지 하면 82.5% 되니까 답이 안 나온다. 증여하면 최고 세율이 50%니까요. 증여가 유리했는데 그래프 보면 5월 달에 소폭 줄어들었는 게 이제 1년간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배제가 나왔는데 증여하려는 분들이 1년 안에 팔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5월 달에는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크게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작년 같은 경우는 양도세, 중과세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면 최근에는 거래가 잘 안 돼요. 팔고 싶은데 거래가 안 되고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바라보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매수자들은 이 가격에 안 사. 그렇죠. 분위기상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내가 왜 사? 매도인들은 1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이 가격 이하로는 나는 못 떨어뜨릴 거야. 이 정도는 안 떨어질 것 같아라고 해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팔아야 되는 분들은 일부 또 증여를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시장에서 있습니다. 매칭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어차피 뭐 자녀한테 한 채는 있어야 되고요. 자녀한테 내 자식한테 줄 거기 때문에 나중에 주느냐 지금 주느냐의 문제인데 잘 팔리지도 않고 내가 팔아보려고 했는데 난 가격을 더 낮춰서 팔 바에는 차라리 증여하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물론 추이가 약간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은 증여가 계속 강세는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아파트 값은 오를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주는 경우는 뭐 별로 없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증여가 사실 2020년도 하반기부터 전년도 상반기까지 고객들 문의도 많았었고 통계를 보더라도 그때 좀 많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좀 급격하게 급감을 하고 문의도 좀 줄어서 증여를 할 사람은 거의 다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또 4월에 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과거에 늘어났던 부분들은 급등을 너무나 이제 집값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덜 올랐을 때 그렇죠. 빨리 증여하자는 움직임이 컸다면 이번 증여는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여러 가지 그 공약들이 개발 쪽, 재정비 사업 그렇죠.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4월달 늘어난 곳들을 봐도 뭐 송파구나 양천구, 노원구, 서초구, 용산구 순으로 좀 증여가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약간 일부의 사람들은 그런 개발 기대감으로 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세금의 목적이 절세 목적이 아닐까 하는 좀 예상을 해봅니다. 사실 이렇게 뭐 이제 거래보단 증여가 늘고 거래가 잘 안 되고 하는 모든 이유에는 금리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자 부담이 돼 있겠죠. 그래서 시중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가 넘는 경우까지도 나오고 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금융당국이 은행의 이자 장사를 아예 대놓고 지적을 했습니다. 대놓고 지적을 하니까 신기하게도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랐어요. 아, 금리가 이렇게 쉽게 떨어지는구나. 오를 때는 잘 오르고 떨어질 때는 잘 안 떨어진다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금감원장 한마디에 이렇게 확확 떨어지는 게 금리였구나 싶은데 사실 그래도 금리가 좀 높긴 해요. 뭐 그렇다고 낮은 금리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문제는 앞으로 기준금리가 당분간 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을 하는 분들에게는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건지 체감할 정도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좀 슬프네요. 그 얘기 들으니까. 금감원장 한마디에 그냥 은행들이 그냥. 근데 정말 신기하게 줄더라고요. 네.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이게 뭐 금리 인상의 어떤 추세나 뭐 이런 것들이 금방 끝날 것도 아니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물가 상승률을 뭐 2.몇% 수준까지 떨어질 때까지 계속 금리 인상을 네. 고려하겠다라는 상황인데 지금 뭐 이 시점에서 금리 올리는 거를 하지 말아라고 막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 아니죠.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인 그런 금감원장의 발언에 이 은행들이 바로 반응한다라는 게 참 아직도 이런 관치 금융의 어떤 모습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그럼 좀 서글픔이 이렇게 막 다가오네요. 예? 근데 또 차주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이렇게 쉽게 낮출 걸 그동안 너무 높였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글쎄요, 그게 지금 어쨌든 시장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제가 빚을 내서 집을 사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닌데, 네네. 예? 그러니까 뭐 빚 내서 집 사라고 막 계속 욕을 했다고 욕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럼 뭐 빚을 안 내고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사겠어요? 못 정말 사죠. 특별한 사람이 네, 아니면. 너무 비싸죠, 집이. 그래서 이제 금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인 틀이나 지원들이 이제 중요한데 네. 이제 문제는 어떤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과 사실은 연결시켜서 봐야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뭔가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대변해주는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신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걸 무작정 어떤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를 시켜서 구매에 대한 어떤 여력을 좀 확보를 해주고 이러는 게 과연 바람직할 거냐에 대한 좀 기본적인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것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뭐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선택은 개인적인 거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리스크가 어떤 사회적인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로 이어지는 건 우리가 피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조절을 해야죠. 근데 금리 올라가는 거를 의도적으로 막으면 생기는 게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하는 거에 가장 큰 부작용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서 굉장히 왜곡된 반응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를 때는 오르는 걸 사람들이 인식하고 선택을 하게 해야죠. 그거를 의도적으로 정부에서 올리지 못하게 막는 거는 굉장히 선택에 있어서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그 부담이 사회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거를 지금 시점에서 구매 여력을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서민층에 금리를 의도적으로 낮춘다라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사실 지금도 낮지가 않아요. 그렇게 낮지도 않고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서 그렇게 걱정이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요. 뭐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해서 이제 대출금리를 정하는데 정하죠. 여기 아까 그래프도 나왔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 콕 찍어서 뭐 하나의 지표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 한 5%대 중반대에서 7%까지 이렇게 좀 나오는데 개인의 신용 등급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달라지죠. 차등을 주고 있는데 지금 한마디에 가격을 좀 내렸다라고 하는데 내린 부분을 보면 5%대는 별로 안 내렸고요. 7%대가 좀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가상금리를 좀 많이 붙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수긍을 했다 정도가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은행 가서 이제 대출을 받는데 7%대 고정금리 대출 1금융권에 가서 받는 경우는 그렇게 지금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받는 지금 5%대 금리는 여전히 한마디 하더라도 크게 내려가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더 문제라고 보는데 연끌하신 분들이 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물론 관치가 시중 은행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 푸시를 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를 주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시중에 금리가 올라가고요. 대출을 받은 분들,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사야 되는 분들이 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네. 은행들도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약간 금리를 올려서 대출을 좀 억제한다라는 명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명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관치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은행 스스로라도 금리는 올라가지만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경제도 생각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지나친 금리 인상은 은행 스스로도 가상금리를 좀 조정을 하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에 서울 집값 관련해서 월 상환액, 이자 부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비싸네요. 한 달에 저만큼을 내야 돼요. 이게 원리금 균등 상환이기 때문에 뭐 합쳐져 있는 금액이긴 합니다. 원금과 이자가 합쳐져 있고 서울 12억이라는 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야 12억 이거 비싼 걸 어떻게 사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서울의 중위 가격이에요. 12억이.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좀 사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출금이 얼마인 거예요? 12억 대출금리 대출금리. 4억 3천만 원을 대출 받았을 때 4억 3천. 네, 30년 대출 기간을 잡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금리가 5%대 뭐 혹은 뭐 7%대까지 막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한 월 한 200~300만 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에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참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금리가 더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고 이거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집을 사지 않는 게 더 나은 건가요? 어떠세요? 너무 비싼데요? 네, 개인에 따라 좀 많이 틀리지만 뭐 일단은 능력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죠. 네, 또. 차이가 있겠죠. 근데 네. 우리나라 이제 중위소득 가격이 뭐 300~400 정도라고 했을 때 이제 저 표를 보면은 지금도 거의 반 정도는 원리금 그렇죠. 반 상환이 이상을 돼야 되고 은행에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7%가 올라가 버리면 거의 뭐 대부분의 네. 그 월급을 다 그냥 주담대, 이자 예. 원금에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넣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또 여러 가지 대출 규제가 DSR 같은 것들로 묶여있기 때문에 사실 금리를 저렇게 좀 본인이 스스로 지불하고 사고 싶다 하더라도 또 마음대로 살 수도 없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뭐 사지 말라 하는 시장이기보다는 개인에 따라 좀 많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침 DSR 얘기를 해주셔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왜 지금 LTV를 올려주잖아요. 특히 생애 최초 구매하시는 분들은 LTV를 최대 상한을 80%까지로 높여줘서 집값 대비해서 80%는 대출을 해주게끔 해줬는데 말씀하신 DSR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소득에 대비한 상환 능력을 보기 때문에 그게 또 7월부터는 또 이제 총 대출액 1억 원 이상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인지에 대해서도 또 의문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서 일단 80% 완화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1차적인 허들이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는 게 있죠. 이게 그렇죠. 본인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주가 한 번도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던 사람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에 이제 수요가 좀 한정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80%가 이제 주택 가격에도 상관없이 소득에도 상관없이 해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더 강력한 이제 DSR 규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80%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소득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좀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거를 진짜 좀 실제로 쓸 수 있는 이런 완화책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의문들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DSR이라는 규제는 있는 게 나은 건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대출을 무분별하게 내주는 것에 대한 속도 조절을 좀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가계부채가 워낙에 지금 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긴 하고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경제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좀 국제적으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금리의 유동성이 많이 풀어졌다면 이제는 이런 상황들을 좀 경제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연착륙을 하는 이런 네.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비행기 탈 때도 착륙할 때는 이제 안전벨트를 꽉 매라고 그렇죠. 기내 방송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관리가 좀 필요한 시기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이제 받을 수 있을 만큼 받기보다는 대출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금리 인상도 계속되고 있고 거시 경제도 좋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관리를 해줘야 되고 스스로도 좀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창무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죠. 필요한 시점이고, 근데 다만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시스템 자체가 해외에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DSR 그 기준이 적정한 거냐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40%의 어떤 기준이라는 게 네. 과연 국내에 있어서의 사람들의 어떤 소득의 그런 구조나 뭐 자산의 보유 구조나 네. 뭐 증여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그 원리금 부담에 대한 능력을 판단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뭐 선진국 중에 네. 가장 지하 경제 규모가 큰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지하 경제 규모가 크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소득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공식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소득 위에 추가적인 소득이 있어서 그 네. 소득을 인정한다 그러면 원리금에 대한 부담력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뭐 수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네. 또 대안적인 그 대출에 대한 상환 능력에 대한 부분도 조금 다른 여력이 있는 부분들을 인정해야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DSR을 통한 건전성 관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필요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DSR 아까 40%라는 건 이제 은행 1급 인권 기준으로 40%인데 그게 그런 거잖아요. 원소득 대비해서 총 대출액의 원리금을 다 합쳤을 때 40% 이상 네네. 내가 빚 부담을 월별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 뭐 네. 그런 제한인데 네네. 요즘에 보면 청년층은 왜 차별받고 있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네. 취업도 안 되고 돈 벌기도 힘든데 그럼 뭐 청년층은 다 소외시키고 대출 받지 말라는 거냐 그래서 장래소득 반영해 주기로 하니까 네. 아 이걸 또 해주니까 40, 50대가 또 반발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그럼 우리 이제 경제 활동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차별하는 거냐 그런 얘기도 있고 장래소득이라는 게 사실 개인별로 다 다를 텐데 그 불확실성을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좀 이상한 제도다라는 비판도 있어서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결국에는 그거죠. 요즘 2030 세대들이 주택을 사야 되는데 자산도 부족하고요. 맞아요. 소득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가계부채 관리는 필요합니다. DSR을 통해서 적절한 가계부채 관리는 필요한데 저는 이 중간 지점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LTV가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한도가 됨에도 네. 불구하고 DSR이 안 나오면 소득이 없으면 못 받는 대출을 거죠. 받지 네. 못하는 부분들이 네. 생기는데 DSR만 본다면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활동하는 경제 활동을 많이 하고요. 한 60세에 넘어가서 은퇴를 하신 분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10억, 2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도 대출이 안 나오는 그렇죠. 경우들이 연소득에 많거든요. 대비한 그러면 거니까. 20억대 아파트가 있어도 대출이 안 나오는 반면에 직장을 잘 다니고 있고 자산이 뭐 거의 없는 분들은 또 대출을 한도 내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좀 연령이 되시는 분들은 좀 굉장히 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젊은 층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DSR 해주면 뭐하냐고. 여전히 소득이 낮은데. 그러니까요. 뭐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신입사원이라면 부장들이나 임원들은 연봉이 높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받는데 젊은 세대들은 못 받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불만의 거냐라는 목소리들이 거죠. 있어서 네. 이게 좀 늘려졌습니다. 장래소득. 그러니까 앞으로 젊은 분들은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래소득을 인정해줘서 대출 한도를 늘려주고요. 최근에 또 나온 게 체증식이라고 해서 네. 처음에는 좀 적게 내고 나중에는 좀 많이 낼 수 갚는 있는 상환하는 그렇죠? 걸. 소득이 나중에는 늘어날 거니까 너희들 많이 벌 때 많이 많이 갚아라. 상환해라라는 대출 상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품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데요. 저는
좀 중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간이 없다는 게 뭐냐면 이번에 보면 버팀목 대출에 대해서는 또 한대액을 늘려줬거든요. 맞아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제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뭐 DSR로 받을 수가 있는데 중간에 낀 세대들 소득이 좀 뭐 없지도 않고 좀 중간 정도 되는 분들은 또 대출에 대해 갈 데가 없는 또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LTV, DSR을 좀 약간 좀 섞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LTV는 되더라도 DSR 안 되면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네네. LTV가 되면 한 50% 정도는 DSR에 안 나와도 좀 받을 수 있게 해주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DSR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문의가 많이 받거든요. 아니 집이 10억짜리, 20억짜리 있는데 내가 은퇴해서 소득이 없다라고 대출을 못 받는 게 말이 되냐라는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실질적인 조정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뭐 20대, 30대, 그리고 40대, 50대 또 혹은 그 이후에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의 입장이 다 다르고 상황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 또 갈등이 계속 빚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세대 간 갈등도 뭐 청약제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최근에 맞아요. 이 DSR까지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이번에 청년층들 이렇게 장래소득을 반영해 주는 거는 연령대뿐만 아니라 이제 직업군에 따라서도 장래소득 반영이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근로자한테 좀 유리한 이런 장래소득 반영 비율로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대 간뿐만 아니라 이제 세대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좀 갈등이 있을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청년층도 사실 장년층보다도 훨씬 고소득인 사람들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최근에는 뭐 퇴사나 이직 비율도 좀 높은 편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빚 부담을 이제 장래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뭐 그런 리스크까지도 있을 수는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좀 빚을 많이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보다는 이게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뭐 이제 공공이나 민간 임대주택을 좀 고컬로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방안이라던가 뭐 임대 후 분양 전환을 통해서 DSR 그 상황 실기를 아예 그냥 좀 간접적으로 뒤로 지연시켜주는 그런 방식들, 뭐 공급에 대한 좀 그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교수님은 어떠세요? 이 지금 DSR 관련해서 주택 시장에 있어서의 분배와 관련된 그런 구조 중에 최근에 이제 가장 떠오르고 관심을 받는 게 이제 청년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택의 소유와 관련된 그런 그 구조를 청년층에게 몰아줘야 되느냐에 대한 좀 기본적인 질문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40대나 50대 중년층, 노년층으로 진입하는 그런 계층들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베이비부스트 후반에 있어서의 자가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 이전 집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그러니까 뭐 IMF를 겪으면서 이제 자산 축적이 안 되고 이런 그 사람들이 많아서 나중에 이 임차 가구로서 남아가지고 자가 가구가 안 된 그런 노인 가구들이 굉장히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그런 확률이 높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한다 그러면 청년에게 다 몰아줘야 될 거냐에 대한 좀 기본적인 좀 질문이 있는 거죠. 그 생각도 해봐야 되는 문제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뭐 제도적인 지원이라는 게 너무 청년에 몰리면 뭐 자원은 유한한데 맞아요. 어딘가에 몰아주면 딴 쪽으로는 사실 흘러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의 중년층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을 뭐 지나치게 늘릴 필요는 없지만 정상적인 수준에서 유지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야지 지금 청년들이 나중에 뭐 중년이 됐을 때 지금 중년들이 노년돼서 빈곤층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사회가 짊어져야 될 그런 사회적인 부담을 자기들이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타임 스팬, 그러니까 생애 주기를 다 고려를 했을 때 과연 어떤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적절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청년층 얘기도 틀린 얘기도 아니고 또 중장년층의 얘기도 호소하는 얘기도 맞고 또 노년층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하면서 최대로 분양가가 한 4%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직접 전망을 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르긴 오른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러면 그래도 요즘같이 대출받기 힘들고 집 사기 어려운 시기에 청약이 그래도 답일까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청약이 가장 유리한 방법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인플레이션, 물가도 많이 오르는데 4% 정도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불합리하다라고 하면
건설하지 말라는 의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반영해야 될 부분이 반영됐다라고 보고 청약이 왜 좋은 제도냐면 우리 계약금 10%만 있으면 되잖아요. 선분양 제도에서 좋은 지역을 선택을 해서 당첨이 된다면 10% 내고 중도금은 무이자 대출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 다음에 입주할 때까지 2년에서 3년 동안 시간을 벌고 내가 준비를 해서 입주를 해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이번에 이제 실입주 조건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바로 입주를 해야 되지만 이제 이번에는 이제 양도 전까지만 입주를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략 계획을 짤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청약이 여전히 좋은 제도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면 주변 시세 대비 한 80% 낮게는 70% 수준까지도 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올라도 그래도 기존 아파트 사는 것보다는 유리하다. 물론 당첨이 돼야겠죠. 그렇죠. 당첨이 제일 중요한 가능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인 청약 도전을 하시는 게 그래도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효선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저도 소장님 의견에 뭐 대체로 공감하고요. 네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시세보다는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국민주택 평형 84제곱미터의 경우에 네네. 분양가 자체도 지금 9억 원에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근데 9억 원이 넘어가면 현재는 이제 중도금 대출이 집단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 현금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은 또 청약이 아무리 좋은 기회더라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제도들이 뒷받침돼 주려면 그 중도금 대출에 대한 금액 기준도 네네. 한번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어떠세요? 가장 같은 이 청약이 제일 좋은 제도라고 보십니까? 그래도 현실적인? 글쎄요. 청약에서 분양권을 받는 사람은 좋겠죠. 그렇죠. 늘 그렇지만 당첨이 돼야 문제인데. 로또를 얻는 사람은 좋지만 뭐 로또를 얻는 사람이 뭐 한 100명 중에 1명 될까요? 우리 딸내미도 계속 뭐 분양권 지금 기다리고 5년을 기다리는데 안 돼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못 먹을 떡을 계속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만드는 게 분양가 상한제와 결합된 이 청약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사람에 나눠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결국 저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시스템은 아니라고 봐요. 개편은 필요하다 보세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그 시세와 분양가의 격차가 커지면 로또의 폭이 커지는 거고 많은 사람들의 선택이 굉장히 왜곡되고 늦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생애 최초 관련된 대출도 문제지만 청약에 대한 부분도 뭐 결합이 돼 있고 그러면 그냥 나는 조그맣게 뭐 다세대주택을 시작해서 뭐 집을 키워가야 되는 선택이 아니라 마지막 한 방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다 이게 전월세 시장에 부담으로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청약 시장에 뭐 분양가 상한제가 가져오는 굉장히 많은 폐해들이 있어요. 뭐 이 시간에 다 얘기할 건 시간도 없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고 최소한 뭐 정치적으로 걷어내기 힘들다 그러면 시세와의 격차는 상당히 줄여주는 게 공급에 대한 활성화를 만들어내는데 또 특히 요즘 뭐 필요한 서울시장에 있어서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이잖아요. 그랬을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갈등의 원인이 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누구나 집 안정에 대한 주거 안정에 대한 꿈이 있고 바람이 있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죠. 그래서 대출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 대출 이자 부담은 또 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인 만큼 본인의 자산 여력 그리고 연소득 각종 지표들을 좀 체크하면서 주택 구입이나 주택 마련에 대한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창무 교수, 김인만 소장, 김효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서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